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윤지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 추천해 주신 내근 여러분들과 오늘도 그 기업과 우리 그리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사항은 EU 공급망 실사법 그리고 EU 공시규제 동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2부에서 다루는 것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관적인 사항들과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특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ES 평가랑 ES 투자에 대해서 경력을 쌓았는데요. 그 평가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공시랑 공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기업이 뭔가 이렇게 공시되는 게 있어야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 데이터가 다 다르면은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들은 우리한테 좋은 데이터를 되게 많이 공개하고 어떠한 기업들은 우리한테 불리한 기업 데이터도 많이 공개를 하면은 사실 투명성은 이 기업이 더 좋고 실제로는 이 기업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만 많이 공개한 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에도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ES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감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장은 되게 여러 나라에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뭐 배출량이나 인권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다 해외에서만 일어나고 우리나라 안에서 잘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평가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이 기업들은 아무리 봐도 좋지 않은 기업인데, 이 기업의 점수를 깎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모든 기업들도 동시에 정확성이나 해외 법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규제 또한 이러한 부분들과 맞닿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에 관련된 규제는 기업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할 때 그 외부적인 비용들을 내재화시키는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재화시키는 규제에 대해서 제일 회피하기 쉬운 방법들이 공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해외 사업장에 이러한 사업들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공시 규제나 공급망 실사 규제 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평가나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기업을 전무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기업의 실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점점 ESG와 관련된 사항들이 자발적인 ESG 경영에서 점점 규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점점 자율적 ESG 경영의 한계가 와닿고 그로 인해서 규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ESG 경영이 한 2019년, 20년부터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이 왼쪽에 보시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ESG 경영 관련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이때 선언했던 회사들이 그렇다면 진짜로 ESG 경영을 하고 있냐? 대부분은 쇼일 뿐이다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불구하고도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은 심각하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그 외부적인 부정적 외부 효과의 내재화 그리고 실제로 자율적 ES 경영의 한계 때문에 점점 공시와 공급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제는 점점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EU 그린딜을 제안한 다음에 보신 바와 같이 약 60개의 법안이 새로 발표가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 안티 ESG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입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은 최근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점점 여기에 국경이 없어지고 크로스보더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규제를 피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공급망 실사법 그리고 ES 공시규제 이후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많이 통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급망 실사법은 원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라고 합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인데
그 실사라는 것이 로마법상 듀딜리전스라고 하면은 좀 주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나는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 조사와는 다르게 그 대학관계 또는 다양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주의 의무. 그래서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은 사실상 공급망뿐만 아니라 그 기업 자체에 대한 주의 의무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부 효과들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한 사항들로 ESG 이슈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밸류체인 그리고 해외의 이런 인권이나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취약한 나라의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실사법은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공급망 실사법처럼 밸류체인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주의 의무를 통해서 이러한 법이 적용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러한 지침들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를 했지만 점점 법제화로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옛날에 그 유엔이나 OECD에서 얘기했던 인권 실사와 관련된 사항들도 내셔널 액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각 국가마다 국가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공급망 실사의 자발적인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법제화로 강화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EU 시장 내에서 불공정 경쟁을 없애고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던 때까지만 해도 사실 부결됐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극적으로 재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 보시는 부분들은 그 전까지의 버전이고요. 3월 15일에 다시 조정안이 나와서 이걸로 지금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 사항으로 법무위원회 포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와 이사회에서 딱 표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포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시고 계신데 제가 잘못 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발효 5년 후에 종합원 청정초가 세계 순매출 3억 초과로 썼는데요. 이건 4.5억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또 여기서 적용 범위에서 역외 회사랑 이후 역내 회사랑 이후 역외 회사가 다른 점이 있는데 역내, 이후 역내에 있는 회사는 세계 순매출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후 역외에 있는 회사는 똑같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역내에서의 순매출이 기준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역외에 있는 회사는 여기 보시는 종업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최종 타협안이랑 조정안이랑 바뀐 것 중에 제가 바뀐 거는 검은 글씨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 받으신 자료에 아마 이 장표가 없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이 그 공급망 실사의 내용은 실제로 현장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실제 정책 수립부터 위험 식별 및 매핑, 그리고 위험 완화 조치, 신고 체계 수립, 효과성 평가, 그리고 그거의 다양한 절차를 다 갖추어야 실사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조사나 평가를 하는 게 실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 주의 의무를 구성하는 이러한 다양한 사항들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공급망 실사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은 영향은 다 부정적인 영향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언엑스에서 규정이 된 국제 협약들을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따온 것들인데요. 실제 실사법에서는 언엑스에 나오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협약은 대부분 국내법화되어 있고요. 실제로 법에서도 국제 협약이 국내법화되어 있는 것들을 준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항들은 여기 보시는 네모표 안에 있는 것들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인권과도 같은데요. 특히나 밑에 보시는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나마타 협약에서 수은 첨가제품 제조 거래 금지를 얘기하고 있고 남사르 협약에서 물세 서식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ES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적용 사례는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2017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양한 소송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당했던 회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실사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사의 여러 가지 요소들, 6가지 요소들을 잘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보시고 실제로 소송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대응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갖춰야 되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보통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인권과 관련된 관리를 잘 못했다. 너네가 ESG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보시면 실사의 주의 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정책을 잘 만들었고 정책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지, 실사 대상을 잘 식별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사항을 업데이트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각 단계에 따른 구축을 잘 하셔야 됨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상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은 아닌데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빠르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SRD의 동향인데 아마 CSRD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대응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SRD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공식 지침이고요. 사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유럽의 지침이라고 하면은 지침을 EU 단계에서 내고 그것을 각 국가들이 국내법화를 시켜야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지침에 따라서 다 국내법으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국내법이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공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원래 EU에서는 순차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단계를 하나 당겨가지고 국내법을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일찍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처럼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침보다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강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보다 강화시켜서 국내법을 만들 수 있지만 지침보다 약하게 국내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유럽의 국내법을 보다 보면은 저희가 지침을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강한 사항들이 요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국내법을 진출하시는 국가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CSR들을 살펴보는 거는 이제 그거가 유럽에서 각 유럽 내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할 때 적용을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시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CSRD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실사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사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리고 각각 국가마다 실사 지침이 다르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산업별 기준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까지 채택 예정이었는데 2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그럼 CSRD 전체가 2년 연장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공통표준, 주제별 표준만 해도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것들은 연기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업종별 표준만 연기가 됐다는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SRD에 따른 검인증 그리고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CSRD는 실제로 검증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CSRD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통일된 법률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럽에 있는 다양한 지침들을 개정하는 내용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시와 관련된 부분은 재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를 하거나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검증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2026년까지는 제한적 검증 기준을 채택을 하고 2028년까지 합리적 검증 기준을 채택을 해서 이것들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맨 밑에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회계연도 기준으로 감사 대상 기업의 경영 또는 인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회계 기록 또는 재무적 무기 및 준비,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 그리고 법률 대리 및 법률 대리 및 자문 서비스를 한 경우는 보고서를 검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는 이해상충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속 가능성 보고를 검증하는 회사는 그 외에 비분파 요구를 할 수 없게 해서 이해상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도가 생길 때 주의하실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공시가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유럽의 기업들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대성 평가를 해서 그 중대성 평가에 따른 정보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SRD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기업들도 그와 유사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크 하실 때는 보통 유럽은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낸다기보다 애니얼 리포트에 이 부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보고서를 찾아서 그것을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공시가 될 때도 그렇게 될 거고요. 텍소노미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텍소노미는 흔히 저희가 투자를 할 때의 기준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텍소노미가 뭐냐면 이제 친환경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실제 친환경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텍소노미도 투자뿐만 아니라 CSRD에 적용되는 기업들은 텍소노미에 따라서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적용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텍소노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자산과 관련돼서 매출액과 관련돼서 텍소노미에 얼라인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기하는 식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안티-ESG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 규제가 계속될 것인가 라는 점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ESG 규제는 여러 정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뒤처지지 않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해야 할 것이고, 정확한 규제 요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 파악을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도 대응을 어떻게 법률과 인셔티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위임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계약 상대방들이 계약서가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 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국제 여건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그 실제 계약서 사례인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계약서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공급망 실사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좀 아쉬운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규제와 관련해서 CSRD 대응 기업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텍소노미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제가 아까 조금 가볍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중 중대성 평가라고 하면 저희가 지속 가능경 보고서를 만들 때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해서 중요한 것만 공시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중대성 평가는 우리가 공시해야 될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유 같은 경우는 공시해야 될 중요한 이해성을 굉장히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시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거르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우리가 공시 안 해도 된다라는 요소들도 중대성 평가를 해서 중대성 평가 결과 우리는 이런 부분은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을 공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 같이 CSRD에서 실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급망 실사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지속가능성 공시 자문과 검증의 이해상충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을 맡길 때 보통 턴키로 많이 맡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윤재 소장님의 주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